자, 이제 7장, 8장 이제 계속 공부를 할 텐데요. 특히 7장, 8장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번 학기 공부하는 주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우리 7, 8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략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7, 8장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도록 할게요.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전략.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은 일부는 이제 앞에서 좀 언급된 내용들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니까 특히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이라는 거 우리 핸드아웃 7장에 보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는 학자들이 쭉 소개가 되거든요. 학자들의 전략에 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이 전략이라는 거를 뭐 영어로는 잘 아실 거예요. 스트래티지라고 하고, 한자로 쓰면은 싸울 전자에다가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략이 뭐 책략하다 이럴 때의 의미도 있고, 뭐 계획한다는 뜻도 있고, 포괄적으로 뭐 경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싸움을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싸울 전이니까 우리 전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략은 경영한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싸움을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영어도 한번 써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글, 그 다음에 한자, 그 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의미가 상당히 잘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언어 문자를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수한 우리 한글 문자,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문자 한자, 그 다음에 이 서구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영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들을 잘 정리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찌됐건 봅시다. 전략이라는 건 싸움을 경영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조직 간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외부 환경이라는 거. 우리 챕터 4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그래서 일반 환경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경제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 법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 요소가 있고, 과업 환경에는 소비자, 그죠? 구매자, 공급자, 경쟁자, 환경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외부 환경 요소가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략을 싸움을 경영하려고 한다. 이 말을 바꾸면 조직 운용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정해도 돼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전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포를 배치하고, 공군은 언제 출격을 하고, 그죠? 해군은 언제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으로 설명을 해보면 운용 방향성하고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전략을 논할 때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소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운용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핸드아웃 7장 3페이지 보시면은 전략에 대한 정의를 여러 학자들이 내렸죠. 1번 한번 보실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에, 그죠? 춘추 전국시대에 그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있죠? 손무. 정확하게 얘기하면 춘추시대 사람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춘추 전국시대 그러면
여러분들 한자 싫어하지만 자꾸 제가 써버릇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기원전 8세기 후반서부터 3세기, 기원전 3세기 초반까지거든요.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이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잖아요. 그죠? 춘추 전국 시대. 나중에 이제 진나라에서 이제 통일을 하는데, 그죠? 그래서 진나라의 처음 황제인 이른바 시황제, 처음 시자를 써서 시황제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때 손무가 이제 병법서를 내요. 그 유명한 손자병법. 손자병법.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상가들한테는 우리가 잘 아는 걸 붙이죠, 그죠? 공자 같은 경우도 본명은 구잖아요, 그죠? 근데 공구라고 하지 않고 공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노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묵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이죠, 약. 그 당시에 이제 활약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상. 자기의 사상을 집대성하죠. 이른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제자백가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사상을 설파하는데 뭐 제자백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할 건 없고 어찌됐건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를 보면 전략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전략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한다고 보세요. 전략이라는 것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삶의 안정과 망하고 흥하고 생존하고 망하는 거, 이 존망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지금도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들이 싸울 때 병법에 관한 얘기지만 이 조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도 과거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제후국들이 다툼을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손자병법, 손무의 손자병법을 왜 이야기했냐면 손자병법에서 중요시하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른바 도천, 지, 그 다음에 장, 법이라는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5가지 요소가 현대 조직의 전략과 비견을 해도 다를 바가 없다.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죠. 자, 이 도는 뭐에 비교하냐면 이게 길도자, 도리도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미션이라든가, 그죠? 조직의 미션은 뭐예요? 그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죠? 존재 근거,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업자의 철학이 들어있는 그 코어 밸류, 핵심 가치라고 해요.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미션, 비전, 코어 밸류가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존재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바람직한 미래 모습, 그리고 그 기업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손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늘의 어떤 도리를 알고 그죠? 조직이 왜 필요한지 싸움할 때는 어떤 명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면 되고. 천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조직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 땅이 있고 이 하늘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 이렇게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뭐 천지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뭐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글도 천지인 방식으로 창제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땅은 하늘 위에서 바람이 불거나 뭐 비가 내리거나, 그죠? 여러 가지 기후 영향을 받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라는 말, 그리고 이제 날씨라는 말 쓰는데 그 한자, 중국
조직에서는 우리가 천기라고 하죠. 천기라는 말을 써요. 자, 어찌됐건 간에 환경이다. 그래서 이 천이 상징하는 거는 조직 외부의 어떤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는 이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조직. 제가 아까 그림 그렸지만 땅이라는 거는 하늘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강수량, 그 다음에 일조량, 그죠?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들은 하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 이거 장자는 장수니까 조직에서 필요한 경영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경영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공부했죠. 최고 경영자,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있는 최고 경영층, 그리고 미들 매니지먼트, 중간 관리층,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매니저라고 해서 일선 관리자들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회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칙, 그 다음에 사규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전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 도천지장법, 그죠? 이 지는 땅, 장수, 법,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니까 옛날 고대에 동아시아에 있는 중국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을 했다. 도청지장법을 통해서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 내용들 한번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챈들러라는 학자가 전략에 대한 정의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 목표를 결정하고, 자, 장기적인 목표 중요하니까 장기적인 목표 중요하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경영자원 배분 한번 적어볼게요. 경영자원 배분. 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장기적인 목표라는 게 요새 조직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보통 장기 그러면 보통 10년 이상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앞으로 우리 조직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요새 조직 입장에서는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10년 이후의 모습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죠? 환경 공부할 때 불확실성,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죠?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조직에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인지 10년 전에 예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까지 치명적으로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장기적인 목표는 크게 조직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환경 변화가 되게 무쌍하다. 환경 변화가 심한 경우 조직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얘기하면 조직 운영 방향성,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직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새는 장기 목표라고 안 하고 주로 목표 그러면은 단기 목표를 얘기하고요. 주로 1년. 그래도 중장기 목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한 5년 정도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5년 정도 앞. 그래서 뭐 중단기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것도 5년도 사실은 조직 입장에서 보면 어떤 환경 요소가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목표 그러면 보통 1년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왜 챈들러는 장기적 목표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챈들러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 조직 구조가 전략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서 환경에 맞게 조직 구조를 전략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랜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챈들러예요. 알프레드 챈들러. 60년대부터 활동을 했죠. 60년대, 7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부가 축적돼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부가 축적된 시기예요. 여기까지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더 얘기 들어볼게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제 로또를 구입했는데 뭐 꿈을 잘 꾸거나 어떤 느낌이 좋아서 로또를 구입했는데 한 50억 정도 로또를 당첨금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그럼 돈이 집에 쌓인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50억이 지금 있다. 내 수중에. 무엇부터 할까요? 사고 싶은 건 사겠죠. 근데 어느 정도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할 거예요. 자, 50억 중에 얼마는 뭐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집을 구입할 수 있고, 뭐 자동차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자동차를 교체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컴퓨터나 뭐 노트북, 그죠? 뭐 PC나 노트북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뭐 기타 사고 싶은 거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계획이 필요해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60년대는 미국이 상당히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살림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기업들도 이제 돈을 비축하고 있을 테니까 어떤 산업에 진출하고, 그죠?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 것인가.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목표가 중요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60년대만 하더라도 환경의 영향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그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들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원 배분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원을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삼성이나 LG에 지금 한 500조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그 계열사별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뭐 통폐합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별 계열사 하나를 봤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업에다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뭐 설비를 신설한다든가, 그죠?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든다든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경영자원 배분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1970년대에 가면 70년대 초반이라고 할게요. 1970년대 초반에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컨설팅 회사인데 BCG라는 회사가 있어요. BCG는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우리가 BCG라고 하거든요. 이 회사에서 만든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른바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툴이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충분하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자, 거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자원 배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도구가 있는데 BCG 매트릭스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왼쪽에 이런 용어가 나오죠. 마켓 그로스 레이트. 마켓 그로스 레이트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장 성장률이라고 해요. 시장 성장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그럼 시장 성장률이 뭐냐? 시장 성장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척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해당 시장의, 그죠? 해당 시장의 총 매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사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뭐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 뭐 하나투어나 우드투어가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아마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기타 모든 여행사들의 총 매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이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90이었다. 그러면 전에보다 10이 더 상승한 거니까 분명하게 매출이 늘었죠. 그죠? 10% 정도 늘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10%인가요? 어쨌든 전년 대비 매출 규모를 비교해서 비율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보단 이해 낫겠다. 100이었는데 전년도에는 100이었는데 올해 110으로 늘어났다고 보는 게 더 계산이 편하겠다. 그죠? 그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다 쓸게요. 전년, 올해. 그럼 10% 증가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장 성장률은 통상 해당 시장의 총 매출, 모든 기업들이 활동하는 매출을 합산한 것들을 전년도와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지금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렐러티브 마켓 시어라는 게 있거든요. 렐러티브 마켓 시어. 이거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 여러분들이 요 렐러티브란 말 다시 얘기하면 시장 점유율하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저를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셔서 알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생님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못생겼다. 근데 못생겼다와 우리 이제 배우들 중에 선생님하고 이제 같은 또래 배우가 정우성이나 장동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정우성 씨나 장동건 씨에 비해서 이원 선생님은 못생겼다고 어떻게 달라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 점유율하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점유율하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그냥 못생긴 거랑 장동건이나 정우성 씨에 비해서 못생겼다는 어떻게 돼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차이가 나겠죠. 얼굴 생긴 걸로 얘기하면 그냥 못생겼다는 것보다 비교해서 보면 그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항상 시장 점유율을 얘기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이통사 같은 경우에 이동통신, 이통사, 2034 시장 점유율을 파이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대략 0.5, 그러니까 5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30%, 그 다음에 LG U+ 같은 경우에는 20%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냥 시장 점유율 그러면 SK는 30%, LG U+는 20%, KT는 50% 그러면 되는데, 자, 첫 글자만 따서 우리 렐러티브 마켓 시어 RMS KT를 한번 구해봅시다. RMS KT는 뭐가 되겠어요? 비교 대상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했을 때는 해당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조직의 시장 점유율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텔레콤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KT의 시장 점유율은 30%니까 그래서 한 60%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한번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볼까요? 0.5분의 0.5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위 기업은 그렇게 되면 항상 시장 점유율이 아니요. 다시요. 1위 기업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항상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조직들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참고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KT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죠. 그것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은 보통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1이 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끊고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